안녕하세요. 김호준의 KFC 제1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떨기 송채영화 기자 나오셨는데 제가 최근에 본 댓글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송채영화 기자 정신 차려라. 왜요? 그런 안일한 자세로는 안 된다. 화장이 옅어지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런던 가기 전까지 계속 나올 김보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6.4 지방선거 전에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선거 한번 짚어보려고 리얼미터에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또 영상, 지난주 영상 보셨죠? 저희가 매주 영상 하나씩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과학적인 분석 지난주에 보셨을 텐데 이번 주에도 오늘 다룰 주제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 골라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정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소득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이미 제가 번 돈의 3분의 1가량을 기부했습니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사랑은 사회에 돌려준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소 저희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된다면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희 소득이 결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저 기자회견을 보고 어린이 웅변학원의 향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부족했죠. 그 임팩트가. 그것이 오늘 사퇴했는데 사퇴 원인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11억은 어떡한가.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했으니 11억은 기부하시겠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앞에 3억도 하지 않았나요? 네, 4억 7천. 네, 4억. 4억 네. 7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퇴한 날 기부. 아니죠. 그러니까 지명되기 3일 전에 그러니까 4억 네. 7천만 원을 기부했었는데 1억 7천만 원은 그 훨씬 이전에 했고 3억을 지명되기 3일 전에. 네. 그리고 또 11억을 추가로. 네. 그러니까 4억 7천만 원에 11억을 더하면 15억 7천만 원을 이제 좀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야 좀 개인적인 큰 아픔일 텐데. 글쎄요. 또 변호사 하면서 벌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지명할 때도 그랬고 이게 다 지방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왜 누가 스스로 사퇴를 했을까? 아니면 누가 계속 갈 경우에 더 어려우니 이만 물러나라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준은 그런 거겠죠. 이게 선거에 유리할 줄 알았는데 세월호의 어떤 여파를 잠재우는데 이게 이제 돈이 터져 나오니까 불리할 것 같구나 해서 사실 이렇게 단시간에 아직 인사청문회 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퇴하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전. 6일 만이죠. 네.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방지인 거고 이분이 그만큼의 전관 외유를 이제 못 누릴 것 같은데 전관 외유는 보이지 않는 아마도 있을 거로 예상되는 영향력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데 그 배팅이 맞았죠. 총리로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럼 저는 전과 같은 정도의 후광 효과를 못 누릴 것이다.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정관 예우라는 게 총리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 네. 액수가 여느 대법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좀. 훨씬 그러니까 작죠. 그래요?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작다고. 많이 벌어요? 네. 실제로는 착한 이것보다- 사람이네. 하루에 3만 실제로는 원밖에 안 이것보다 버는 더 많이 거야? 번다 그래요. 실제로 뭐 100억 단위도 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법관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네. 공직에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은 접고 돈 버는 걸로 나섰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고.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5개월에 16억이라는 그 돈 자체가 다른 사람은 100억대로 받기 때문에 이거 적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나마 적게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국민 정서상 보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5개월에 16억이면. 그걸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아진 거죠. 예전에는 공직자가 되려면 무지 높은 도덕성과 청렴 뭐 이런 게 강조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슬슬 그렇죠. 낮아졌잖아요. 그거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커트라인을 넘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이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판단을 했겠죠. 네, 청와대에서. 그리고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 총리직을 수락을 하면서 아마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회창 총리 같은 역할을 자신이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대립각 좀 세우고 네. 어느 시점에 정치인으로 나오고 그렇죠. 그 모양새 좋게 기부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다. 이거 다 그렇지 줬댔네, 않았나라는 근데? 추측입니다. 네? 아니면 다 줬대버렸어 어떻게 이거. 그렇죠. 방송 부적합 용어 좀 사용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달리 표현할 단어가 있나요? 매우 안 됐다. 이거 아니잖아. 근데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 때문이다. 그렇게 다급하게 총리를 교체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또 다급하게 다시 총리 후보를 날려버리는 것도 그만큼 선거가 다가왔다는 얘기인데 해서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지역별로 한번 쭉 총종리 간단 훑어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택수 대표가 무려 PT 자료를 준비했어요. 근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이번 사태가 안대희 네. 전 대법관이 후보직을 사퇴를 하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번 주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 기미가 보였고 이번 주에 반등을 해서 어제 이제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 뭐 잘 믿으시진 않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자학을 하고 그래. 어제 50%대 이제 초중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때문에 뭐 이제 올라가던 반등하던 지지율이 2, 3일 정도는 다시 좀 주춤해지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차단한 거구나. 차단한 이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을 견인한 분이었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견인하지 못하고 지금 누군가 구세주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택했던 건데 지금 오히려 이분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더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한 향후 2, 3일간은 새로운 이제 총리 지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점이죠. 지금 뭐 황우여 대표 얘기 또 나오고 또 관리형으로 오세훈, 뭐 김문수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오세훈 친구 좋네요. 나왔네. 오세훈 한 표. 예,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안대희 전 대법관을 사퇴시킨 게 안 좋은 카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또 안 오르고 좋아질 수도 있죠. 지지율이 오르고 있었고 뭐 그렇다면은 계속 가도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안대희 그 후보를 둘러싼 이런 자범들이 계속 나오면 그리고 이제 야당이 그걸 노리고 계속 뭘 던져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나오면 더 이상 커버할 수가 없으니 이번 주 미리 차단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어제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요새 직접 취재는 하지 않으니까 취재를 하는 사람들을 취재를 좀 해봤어요. 한 20년 가까이 정치 쪽을 취재해온 몇 분하고 모여가지고 이 안대희 어디까지 갈 것 같냐 했더니 의견들이 좀 달랐어요. 선거 결과가 나쁘면 안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선거 결과가 나쁘더라도 안대희를 버리지는 못할 거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거 전에 바로 오늘 사퇴시키는 걸 보고 저는 오후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뭔가 그 우세했던 지역이 뒤집혔다거나 큰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정도가 아닌 훨씬 더 정교한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돌리는 무슨 여론조사에서 빨간 신호등이 왔다든가. 아니면은 사퇴를 한 다음에 보수층이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보수층이 결집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방선거는 총선 다음이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사람이라 해봐야 서울시장이나 뭐 이렇게 한두 명 정도였지. 이 지방선거 전체의 결과가 이 현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연결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걱정들이 크게 작용한 결과도 아닐까. 그리고 좀 보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7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네. 지금 확정된 곳만 한 1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그 규모가 더 커질 거라고요. 다 해서 한 16군데, 17군데 정도 되면 조그만 총선 규모고 그것까지도 아마 현 정권은 염두에 두는 뭔가 포석을 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하간 매우 위기감을 느낀. 자, 그러면은 항상 욕을 먹는 리얼미터에 그러면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빨리 해줘요. 네, 지금 이제 광역단체장만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17개 이제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새누리당 우세 지역으로 6개 지역을 꼽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영남이 5군데인데 부산이 지금 중간에 접전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제 대전까지를 제가 제주 대전까지를 새누리당 우세 지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우세 지역은 전남, 전북, 원래 광주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강원태 단일 후보가 무소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는 무소속 후보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서울, 충남 정도가 새정치연합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4개가 지금, 박빙을 넘어서 이제 안전한 우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 접전 지역을 누가 나눠갔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략 새누리당이 8개 이상, 그러니까 9개 내지 10개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기초나 광역에서 비례대표,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이랑 최근 들어서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비례대표나 뭐 기초에서 많이 좁혀질 수는 있겠으나 광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새누리당 우세 한 9개 내지 10개를 여전히 점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는 새누리당이 초강세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로. 제가 이제 우측에 보면 사진이 좀 큰 사진이 앞서고 있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얼굴이 좀 크게 나오는데요. 지지하는 분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가장 우측에 이제 평균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평균치를 내는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바는 아닌데, 미국에서도 그 538.com이라고요. 여러 여론사 결과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예측하는 야구 통계 전문가가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계에 이제 냈던. 그러면 결과가 이거에 가까울 거다. 지금 이제 아닙니다. 현재 평균 격차는 대략 14%포인트 박원순 시장이 앞서고 있는데 실제 뭐 우측 하단에 보시듯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저 우측 하단은 이제 지난 대선 때 서울 지역에서 득표율이거든요. 51대 48이었기 때문에 한 자릿수 격차로 줄어들 것은 뭐 명확해 보이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몽준 후보가 격차를 줄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한 7, 8% 포인트 격차로 박원순 시장이 현재로서는 이제 앞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박원순 시장, 현 시장이 역전될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 경기도는 그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매일경제하고 매트릭스라는 조사기관이 했었는데 34대 34 거의 동률로 나왔던 지역이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이제 조간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또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치를 보면 한 4.5%포인트 남경필 후보가 최근 일주일 사이의 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경기도는 좀 보수적인 지역이고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새누리당이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그 대선 때처럼 1, 2% 차이로 새누리당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게 다음으로 여전히 넘어가주세요. 여전한 전망이고요. 경기가 제일 재밌는데요. 네. 사실 김진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여전히 3분의 1가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요? 예, 누가 당선될지는 전문가들도 사실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문가 남경필 네.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매치가 잘 안 되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인 메시지를 되게 계속 던져왔던 네.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과연 이번 선거에서 그 남경필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지 얼마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지키겠다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 전략적으로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5, 60대 유권자들을 겨냥한 어떤 포석이었다고 보고요.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경기 특히 이제 북부 지역으로 그런 차원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언더독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는 쪽에 그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선거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로 이 지지층 결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발표됐던 매일경제 저 결과대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인천인데요. 사실 송영길 시장이 가장 그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견제했던 후보가 이제 유정복 후보였었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가장 또 큰 타격을 입은 분이 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한 번도 역전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시장이 뭐 평균치 한 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는 조심스럽게 송영길 시장의 우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뭐 오늘 중앙일보 조간에서는 많이 서병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거돈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감춰진 표심이 부산에 새누리당 표심이 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말고 이전 거를 보면은 오거돈 후보가 사실은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랑 단일화를 했잖아요. 단일화 했을 경우에를 가정하고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월등히 높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한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죠? 단일화를 이게 했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Q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컨벤션 효과가 여론조사에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당연히 빠지면 올라가겠거니 하는 기대심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통합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실제 한 뭐 며칠 좀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효과가 좀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오거돈 후보는 대략 그 지지율이 뭐 35%에서 40%대 저게 이제 맥시멈이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39.87% 40%가량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뭐 대략 40%대 득표는 가능하겠으나 한 자릿수 이내로 격차를 줄이는 수준에서 서병수 후보한테 좀 석패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아직은 우세한데요. 여전히 여기도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뭐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가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강원도 지역인데요.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가 당선될 거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오히려 이 지역은 접전 이유가 지역으로. 뭐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최영집 후보가 굉장히 그 관리를 지역구 관리나 뭐 네트워크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고요. 실제 캠페인도 많은 그 선수들이 붙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집 후보가 그 뭐 영동 영서로 나누면 또 영동 후보고 뭐 그런 인적 구성에 따른 영동이 좀 더 보수적이고. 표박가리를 그렇죠. 잘 하고 근데 있다라는 사실 거죠. 그 강원도 9개 지역구 보면 국회의원 9명이 다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도 훨씬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새누리당 소속이고 지난 대선 때 저 우측 하단에 이제 그림 보시듯이 60%가 넘게 박근혜 후보가 득표했던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여전히 여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순 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지명도나 인기도가 이 조직적인
노력이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가요? 그럼? 그렇죠. 뭐 정당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 여러 가지.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지금 뭐 역전될 수 있는 이제 그래프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최영집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50% 지금 이상으로. 하나만 하는 네, 말. 네. 자, 하나만 한 말 다음. 여기는 네. 어떻게 봐요, 여기? 여기는- 여기는 아시는, 관심 있으신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대표가 꽂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신임 투표이기도 해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좌측에 있는 YTN 조사 결과가 그 단일화 아마 직전에 조사된 걸 거고요. 이제 중앙일보 조사 결과는 좀 걸쳐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송채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측에는 단일화를 전제로 한 뭐 이런 가상 대결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 3일 지나니까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실제 격차는 굉장히 줄어든 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뭐 당 지도부가 총력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의 거취와도 지금 관련이 있는 그런 이 지역이라서 결과는 이제 새정치연합의 지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강훈태 무소속 후보, 당대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사람을 꽂았는데, 이 양반이 이겨버리면, 당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유일하게 꽂은 사람이잖아요. 안철수 네. 사람이 눈에 드러나게 유일하게 꽂은 네, 사람인데. 유일하게 꽂은 사람인데 그러면 뭐 대표직을 물러날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 정도 강도가? 누가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말빨을 안 먹히는 거지, 이제. 정치인의 말빨이라는 건 결국은 당선시키는 힘이거든요. 박근혜 대표가 여기까지 온 게 그건 선거만 뛰면 다 이긴다고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광주 유권자들이 무척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이제 보시면 부동층이 35%가량, 3분의 1가량이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안철수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거두는 게 맞냐, 이런 판단도 그 안에 포함되어 그 판단이 더 앞서서 아마 고민이 네. 될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충북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워하는 예측이 어려운 지역인데요. 전문가들이 맞출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다 맞출 수 있는 곳인데 보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오늘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윤진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시종 후보가 계속 오차 범위 내로 쫓기고 이제 있었던 지역이었다가 최근 들어 좀 벌어지나 했더니 다시 윤진식 후보가 지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내일자,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조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조간에 또 조사 결과들이 한 여러 곳 발표가 될 텐데 대략 접전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지역은 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있는 옥천이 있는 이제 충북 지역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남, 충북 다 정당이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굉장히 후보로서는 어려운데 이시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도전이죠. 그래서 그 지방 정부에 대한 평가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희정 지사인데요. 충남은 뭐 한 번도 지금 역전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그 충청에서 이제 차기 주자로 이제 키워주려고 하는 뭐 그런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조차도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결과들이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 그럼 넘어가 주세요. 네. 바쁘니까. 네. 잘생겨서 싫어요? 그다음에 대전이 상당히 지금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한 20%포인트 앞서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자릿수로 지금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박성현 시장 다 아시겠지만 대전은 요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시장 하시다가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이제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표가 있는데 지난번 대선 때 가장 접전이었던 지역이 바로 대전입니다. 49.95 대 49.70 거의 뭐 동률로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권선택 후보가 따라 붙지 않을까. 역전도 사실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인데요. 유한식 시장과 이춘희 후보. 사실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 좀 그 균열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선진당과 이제 한나라당 두 당이 합당을 했었으나 이제 최민호 전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쪽이었었고요. 유한식 후보는 선진당 쪽이었었는데 그 최민호 전 후보가
그쪽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화학적인 융합이 이제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춘희 후보가 지금 꽤 약진을 해서 여기는 뭐 평균치도 거의 41대 41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뭐 지난번 대선 때도 뭐 차이가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크진 않은 지역이라서 여기도 예측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뭐, 예, 다 그 호남,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건 다를 예, 필요 한번 없는 예, 것 같고.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많이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지난번 대선 투표율을 보시듯이 80대 뭐 거의 20 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을 했었던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가느냐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울산 마찬가지고. 제주도는 원희룡 전 의원이 안희정 이제 지사처럼 제주도에서는 한번 키워보자 이런 그 야권 지지층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래서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인 전망하기에는 몇 대 몇으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저는 9대 8로 여야로 따진다면 9대 8로 새누리당이 우세하다고 보고요. 그 향후에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경합 예. 지역 중에 그러면 새누리당 쪽으로 가는 것은? 한 3지역 정도는 적어도 아니, 가져가지 숫자 말고 않을까 어디?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왜 친구라면서 표시하셨잖아요. 쪄요? 주황색으로 표시하셨잖아요.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요. 지금 한 몇 개 지역을 꼽는다면 새누리당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강원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 부산, 경기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지역 중에서 한 곳 정도는 새정치연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충북, 세종, 인천주 세 지역 중에서도 한 곳 정도는 또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9대 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겨줘요. 강원도는 현재 상황이라면 최영주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상황이라면. 예. 재무순이 아니라. 예.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저희가 내기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최문순에 한 표 합니다. 김보엽 기자 어디 하실랍니까? 닭걸도 닭. 취재를 안 해서 요새. 저는 최문순 한 표. 송채경 기자는요? 저도 최문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닭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비겁한 남자. 자, 그러면 최문순이 친구가 되고, 저는 최문순에 한 표 걸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택수 대표가 나와서 닭을 사는 걸로. 이택수 대표가 이기는 걸로. 이기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최문순 대표가 이겨도 이택수 대표가 내고. 아까 출연료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닭값은 돼요. 자, 추세만 봤어, 추세. 사실은 뭐, 현재 그래프를 보고 확실히 이긴다, 진다 하는 지역을 빼고 나서 경합 지역은 예상하기 어렵네요, 굉장히. 네. 워낙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 표는 어느 정도 이제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데 여권표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기관별로도 조사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 방법에 또 많이 차이가 있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관전 포인트는 보수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침묵의 나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침묵하는 보수표가 지금 분명히 더 많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전히 이 야권 표심이 잘 안 잡히고 뭐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근데 전문가들은 뭐 지난 대선 때 또 기억도 있기 때문에 실제 또 들쭉날쭉하는 표심이 또 새누리당 표고 그래서 새누리당 표가 뭐 정몽준 후보도 그렇고 서병수 후보도 그렇고 많이 좀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교육감 선거 얘기는 안 하나요? 교육감 선거. 사실 교육감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교육감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사실 응답률이 뭐 30% 이하면 폐기해야 된다는 게 사실 잘못 알려진 건데 그 돈노라고 합니다. 부동층. 무당파 이게 30% 이상이면 지금 교육감 선거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겠다. 부동층이 50%가 넘어요. 특히 경기 같은 경우 이재정 후보하고 뭐 조전혁 후보하고 뭐 한 자릿수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부동층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의미 있는 그 결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교육감은 아시겠지만
그 투표 용지가 1, 2, 3, 4 기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투표소마다 투표 용지가 달라요. 그래서 완전 로테이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될 수밖에 이름이 없는. 알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에서는 사람이 진보적인지 고승석 후보가 보수적인지 잘 앞서고 몰라요,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 교육감원 후보는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 사람의 뭐 교육 철학이나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연예인들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교육이랑 연예인이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연예인화 된 전문 직종들, 고승덕 후보처럼 그런 사람들이 일로 영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당 공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치킨을 놓고, 그때 다시 받기로 하겠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게 보통 한 7장 되죠? 네, 지역별로 한 6장, 7장. 7장. 네. 이 정도 되죠? 7장 잘 찍으세요. 꼭 투표하시고 잘 찍으십시오. 광고 사진을 찍을 수 그만해, 있는 이제. 기회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고했듯이 두 번째, 이 세월호 사건의 레이어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초반에 해경과 선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고, 침몰의 재구성을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실패한 보험 사기의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구조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진 그 첫 번째 의문점, 그리고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골든 타임을 왜 놓쳤나? 구조는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왜 지연되었는가?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누구도 명확히 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좀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할 텐데, 왜 구조가 늦었지 질문을 하다가 그 우리 언론들이 찾아낸 것이 언딘이에요. 언딘이라는, 민간이라고 말했던 게 언딘이라는 기업이네? 그러면서 이제 언딘과 해경의 유착 관계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언딘을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 나쁜 기업,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좀 접근이 다릅니다. 해경 혹은 정부는 공공기관이죠. 공기관. 여기는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로 접근해서 저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논리 또는 이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풀리는 대목이 있다 이거예요.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구조가 지연되면 될수록, 또는 그래서 장비가 투입되는 게 늘면 늘수록, 또는 작업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조하고픈 마음이 그 언딘 기업 측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을 따지지 말고 이 비즈니스 영역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접근해서. 오늘도 위험하겠군요. 그 이윤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언딘 쪽에서는 계속 자신들은 군안업체일 뿐이다. 구조하러 간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언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면, 언딘의 논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인양하러 갔다가 구조까지 했는데 잘못은 해경이 해놓고 그래서 우리도 희생양이다. 이 논리 구조하에서 끊임없이 인터뷰도 하고 있고 요즘 계속 뭐 해경은 이제 해체되는 거니까 사실은 잘못은 해경이 했다고 해버리면 참 간편하기도 해요. 어쨌든 인양 갔다가 구조까지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놓고 욕을 다 먹고 있어서 희생양이다 이런 건데, 지금부터 이제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언딘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세월호 사고 관련 공지도 있어요. 이제 언딘도 어쩌면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언딘에 뭐 70여 분의 직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그게 생업이에요? 그죠? 한번 들어보자고요. 주요한 변 중에
자기들은 매출 88%가 해외에서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2012년에는 중국에서 캐노스 아테네를 980만 달러에 거기 실려있던 황산이나 남아있던 기름을 회수하는 업무를 완료했고, 또 오만 환경기후청에서 발주한 약 1000만 달러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1200만 달러라고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역시 침몰선 네사 R3의 케미컬 이적 작업을 완료했다. 뭐 이런 자랑들을 쭉.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언디네 모 이사는 나라에서 밥을 주냐 배를 주냐,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에 반복돼요. 나라에서 밥을 주냐, 밥.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니네 밥은 어디서 나왔냐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 번째, 언디는 지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건 공개된 거니까 64%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개인이고, 아래쪽에 보면 약 30%가 이렇게 투자조합에서 들어갔어요. 이 투자조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KOF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정책금융공사입니다. 주주가 기획재정부예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당신은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 지주분도 9%나 있어요. 국가기관인 거죠. 그리고 EN 특허 기술 사업 투자와 조합, 굉장히 긴데 이건 특허층에서 펀드 만든 거예요. 공공기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에서 일단 30% 투자를 했어요. 밥을 국가기관에 초기에 줬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이거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3억 넘는 돈이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도 보면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공개된 재무제표까지의 사업을 보면 국내 사업으로 진도제주간 사석보호공사라는 걸 했어요. 이걸로 50억 공사를 해서 12억 정도 남겼는데, 이게 가장 크게 남긴, 마진을 크게 남긴 사업이라서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 한 거지? 보니까 진도 제주간 직류 연계 케이블 락범 프로젝트,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 HVDC는 직류, 초고압 직류 케이블이에요. 해저에 심는, 이거 한전에서 한 건데, 찾아보니 한전에서 LS 전선에다가 준 겁니다. 이 관급 공사예요. 나라에서 계속 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급 보증대줍니다. 기술 보증기금이나 한국무역공사나 성남시청에서 처음에 공개했던 거는 지급 보증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자만 내주는 걸로 좀 바꿨어요. 요즘 한참 이 재무제표 공개했던 걸 막 고치고 있어요. 지금 한참 고치고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돈을 40억 가까이 역시 공공기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줬죠? 보증금을 줬죠? 관급공사 줬죠? 지급 보증까지 해줬죠? 나라에서 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사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진도 제주 사석 보호공사 락범 프로젝트, 이게 뭐냐? 처음에는 도대체 모르는 해양 건설 부분이니까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이 공사를 한전에서 발주해서 LS 전선이 원천업자입니다. 처음에 받은. 거기에 자료를 쳐다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해저에 케이블을 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돌을 이렇게, 케이블이 물에 흔들지 말라고 돌 까는 거예요. 내용 간단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단한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 케이블이 조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돌로 덮어주는 공사. 이거를 받아서 50억짜리를 하고 12억을 남겼어요. 그 해에 총 이익이 8억인가 됐는데, 이익이 없었으면 마이너스였던 거지. 가장 큰 이문을 남긴 사업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발주처가 어디서 받았지? 직접 그랬더니, 왜냐면 이렇게 큰 공사는 LS 전선에서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재하청 줄 수 있는 경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주처가 어딘가 봤더니 덕만해운이라고 돼 있어요. 덕만해운.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상했냐면, 제가
공부를 요즘 하다 보니까 해양 관련 기업들 이름 대부분 외웠어 이제. 보니까 제일 큰 데가 KT 서브마린즈라고 이쪽 분야에서는 우린 평생 못 들어봤잖아요. 사실 이 공사 자체도 케이블을 만드는 거는 LS 전선이 가져가고 이렇게 케이블을 물속에 연결하는 거는 턴키로 거기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LS 전선에 직접 받거나 KT 서브마린 이런 데서 받았겠거니 했는데 재무제표를 찾아보니 덕만해운 처음 들어봤어. 덕만해운.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돼서 저는 한전, LS 전신, KT 서브마린, 덕만해운, 언딘 이렇게 됐나? 생각을 했어요. 계약 구조가. 덕만해운이 등장해서 더 쳐다봤어. 덕만해운? 막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유일한 검색이 어디냐면은 교차로 그것도 2011년 교차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진도에 있는 걸로. 생각해보자고요. 2013년 180억, 그 앞에 150억, 뭐 이런 식으로 100억대 이상을 언딘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덕만해운은 원래 다단계로 내려가면 더 큰 데서 작은 데가 계속 주거든요. 덕만해운은 최소한 내가 못 들어보긴 했지만 언딘보다 크겠거니 했는데 홈페이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무슨 냄새가 난다 이거. 응? 덕만해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자. 응? 떼봤더니 주소가 여기 나왔어요. 언딘에다 하청을 줄 정도의 기업이 있을 건물 여기에 있었대요. 이 사무실에.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없어요. 건물이 너무 허름한데? 더욱 이상한데? 응? 또 찾아와서 더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 언딘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새로 생긴 회사야. 2010년에 새로 생겼는데 부산에 생겼어요? 근데 이사를 갔어요. 진도에 8월 달에. 왜 이사를 갔지? 그때 케이블이 완성됐나? 찾아봤더니 케이블이 그때 완성됐어. 케이블이 6월 달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이 있어야 심지. 그럼 케이블이 완성되고 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진도로 옮겼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그 건설업 중에 보면 다단계 하청을 주면서 왜냐면 돈을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만약에 100원에 받았으면 자기가 10 먹고 일 안 하고 90이 넘깁니다. 또 자기가 일 안 하고 80이 넘기고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죠? 그러면 언딘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언딘보다는 많이 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으로 너무 규모도 작고 당해년도에 생겼어. 그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회사가 큰 걸 먹은 거야. 졸라 이상한 거지. 덕만해운이 2013 작년에 부산으로 주소지를 또 옮겨요. 근데 작년부터 이 회사에 흔적이 없어요. 어디랑 장사를 했는지, 뭘 만들어 팔았는지, 영업의 흔적이 전혀 없어. 졸라 이상한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서 한전, LS 전선, 오션 INC, 이게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그 다음에 생각해낸 구조는, 오션 INC는,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뭐 있어? 찾아봤더니 EBS에서 해저 케이블 극한 직업 산업 잠수사의 세계 그런 다큐가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오션 CNI가 등장해. INC가 얘네가 장사를 했구나. 전화했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덕만해운을 아느냐? 덕만해운을 안다. 덕만해운을 아는 데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세키 카이지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가 돌을 까는 작업을 했대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 LS 전선, 오션, INC, 덕만해운, 세키 카이지, 한국 지사? 세키 카이지를 찾았어. 일본에 전화했습니다. 덕만해운은 안 돼. 그리고 자기들이 언딘가 같이 작업을 했대. 그럼 여기 어딘가에 껴있나? 세키 카이지는 존재하는 회사예요. 일본 회사고요. 일본 회사로. 크진 않으나,
이렇게 돌을 바닷속에 까는 작업을 하는 오래된 조그만 회사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도 했고, 그런데 저희가 더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덕만해운이 돈을 얼마나 벌었고, 도대체 덕만해운에 돈이 들어와서 누구랑 계약을 한 것이며, 덕만해운과 했다고 하니까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덕만해운은 정체가 없어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등록이 돼 있는데 아직도 사실상 작년부터 아무런 영업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여러 각도로 따져봤더니 이 덕만해운을 중심으로 비자금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덕만이 언딘의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요? 언딘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인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덕만으로 비자금이 흘러간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구조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 순환 구조가 나올 때 흔히 비자금을 조성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몰라요. 모르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덕만해운은 유령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고, 그리고 이 루트를 통하여 누군가의 비자금이 흘렀어요. 여기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케노스 아테네 케미컬 이족 프로젝트, 거기에 이제 배가 광저우 연안에서 중국에서 침몰을 해요. 근데 그게 화학선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화학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언딘이 가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980억을 벌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이 침몰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중국의 CCTV에서 보도한 겁니다. The ship eventually lifted some 40 degrees before it capsized and sank. as on the CCTV. 실제 이렇게 침몰했어요. 가라앉았어. 여기 가서 이걸 했다고, 이거를 인양하고 그 기름을 회수했다는 걸 듣고 제가 첫 번째 가졌던 궁금증은 뭐냐면, 왜냐면 제가 이제 세계 군艦업계를 좀 이해하게 됐거든요. 이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곳이에요. 중국은 중국 연안에 빠진 모든 배는 중국이 다 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이 국영기업화를 했어요. 부처화를 해버렸어요. 아예 하나의 부처로. 그래서 차이나 레스큐 살비지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인양을 독과점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직원이 수천 명이에요. 이때까지 거기서 인양한 배가 수천 척이에요.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국가기관이니까. 국영기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사람 숫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국 연안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배가 빠졌다. 그래도 얘네가 해요. 왜냐하면 배를 건지는 데 들어가는 비용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으면, 여기는 해안경비대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해안경비대와 군안을 같이 하는 조직인 거죠. 그런데 미국 배가 빠졌다. 그럼 그 침몰한 인양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경우 미국 그 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다른 나라일 거 아니에요. 안 받아줘. 그럴 때 보증장이라는 걸 그런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회사는 우리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이거 받고 건져. 이런 증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 금융기관만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하는 거지. 그것도 중국 것만 금융기관을 인정해 주니까 모든 인양작업을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광저우에도 당연히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 알아보니까 직원이 650명이에요. 그리고 배가 몇 척인가 봤더니 배만 50대가 넘어요. 작업배가. 근데 왜 안 건지고 지들이 왜 여기 줬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중국 해난사고 사상 최초입니다. 해외에 인양업체가 들어와서 인양을 한 것은 최초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뭐 기술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화학 물질을. 아니 중국은 음. 국가기관이라니까 모든 장비가 다 있고 그리고 이 군함 업계에서 유명한 프로젝트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2차 대전 때 침몰한 군함에서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나와서 중국 업체 간다. 그랬던 데가 여기에요. 만나러 간 데가 차이나 열스캔 서비스 거기를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해경이 같이 가서 논란이 갔던, 됐었던. 예. 그러니까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전에 언딘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무슨 오일 남은 거를 회수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발주처를 받습니다. 여기가 중국의 차이나 에어스키엔 서비스 홈페이지고 여기는 광저우의 광저우 지부입니다. 해운조합이야. 우리나라 해운조합이 언제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구조는 아닙니다. 배가 가라앉으셨을 때 만약에 보험을 지급하고 나면 그 배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어요. 보험사가 그 군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언디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러면 중국 금융기관 것만 인정해 주는데 됐지? 그랬더니 해운조합 보증장이 처음으로 인정이 됐어요. 중국에서. 예외적으로.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이분은 녹색 성장을 강조하던 분입니다. 해운조합의 당시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현재 횡령으로 출국 금지가 돼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세월호 때문에. 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관철시켰는지. 보증장을 액수를 엄청나게 써준 건지 중국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게 예외적인 특혜다 이거지. 밥을 여기저기서 자꾸 받습니다. 해운조합이라는 데가 특성이 어떻게, 뭐 국가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운조합은 공공기관이 맞죠. 근데 선사,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긴데 여하간 이 사건과 연루해서 말하자면 해피아들이 해수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잘 가는 곳입니다. 특혜, 예외적 특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를 만들어 준 겁니다. 2012년에 언딘이 거기 가서 인양할 수 있도록 해운조합이 적극적으로 백업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랑하는 해외를 이제 좀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88%의 매출을 낸대잖아. 우리는 국제적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좋아, 국제적 기업. 자, 그러면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쭉 하고 언딘의 입장 보도자료도 막 내요. 여기 보면은 오만 환경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사 R3 거기서는 니사르라고 부르더라고. R3에 남아있는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1200만 달러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1300억 가까이, 130억 가까이 되는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거 알게 뭐야. 자료도 없어, 국내에. 그런데, 그래서 이 배가 AIS가 마지막으로 꺼진 데가 이제 남의 배까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외 프로젝트는 2013년에 급증합니다. 다. 대부분의 해외 프로젝트가 다 작년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무산담 여기도 오만이에요. 가스 플랜트를 했다 그러고 여기도 오만이에요. 네사 여기서 오일을 건졌다고 하고 아부다비 UAE죠. 아부다비에서 조선소 쉽 리프팅 개선 성능 개선 프로젝트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이런 걸 했다 그러고 여기서도 이런 걸 했다고 하고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에 이런 걸 대부분 다 해요.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돈을 못 받았어요, 아직. 보면 돈을 100억 이상 못 받았어요, 아직. 120억인가 30억인가. 2013년에 매출이 150억인데 그중에 한 130억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해외 공사를 하긴 했다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그 해에 빚이 82억이 늘어요. 엄청나게. 자, 그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네사 R3라는 침몰선에서 조사를 하고 남아있는 오일을 리커버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만 환경청에서 발주했고 201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다. 그걸 찾아봤다니까 여기야.
그래서 AIS 자료를 뒤져보니까 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탱커야. 유조선이야. 아,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오만에서 가라앉았고, 이게 유조선이에요. 그러면 태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태안에서 막 오염 제거 작업을 하고, 그 돈을 어디서 받냐면, IOPC라고 하는 기금에서 받아요. 국제유류 오염 보상기금. 뭐 하는 데냐면, 이런 유조선 회사진이랑 기름을 많이 실어나가는 곳에서 이런 기름배가 가라앉으면 오염이 막 되잖아요. 오염 사고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작출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 태안 때도 유조선이잖아요. 기름 유출됐잖아요. 기름으로 의한 오염의 경우에는 이 기금이 자기들 기금과 그 계약이 체결된 곳은 이 기금이 가서 사용된 그 오염 제거, 오염 방제 또는 오염을 없애는 데 들어갔던 돈을 얘네가 보상을 해줘요. 일종의 그리고 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그 돈을 나중에 이 선박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요. 왜냐면 당장 오염 제거해야 되는데 돈은 들어가고 그럼 나라 돈을 먼저 쓰고 그리고 얘네가 주고 얘네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험회사로 받고 대략 이런 구조라고요. 근데 이게 국제기금이기 때문에 국제기금은 보고서를 굉장히 자세히 씁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 보고서를 쓴다고요. IOPC는. 오케이. 이거는 보고서가 있을 수 있다. 오만이 체결국인가 같아. 오만이 체결국이야. 그래서 IOC 펀드에 가가지고 내사 R3 프로젝트를 막 뒤졌더니 있어. 그래서 IOPC가 언제 개입했냐 봤더니 6월 달에 빠졌는데 7월부터 개입을 해요. 여기서 기술 어드바이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측정할 전문가도 보내고 왜 이걸 처음부터 보내냐면 자기들이 돈을 쓸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막 써버리거나 그죠? 돈을 부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첫 오염은 제거하는데 52만 5천 파운드를 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네사 R은 얼마나 썼는지 소위 기름을 회수하는데 거기도 자세하게 보고서가 있어요. 보면은 2013년에 8월 달에 내셔널 테크놀로지 커미티라는 곳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갔다는 것까지 맞는 거죠. 그리고 조사가 9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 언딜이 했나 보다. 거기까지도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거기 남아있는 역청 비투맨의 상태와 양을 조사하는 거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걸 다시 봤죠 뒤에. 그러면 가장 최근 게 2014년 4월 8일 날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올해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배 어떻게 됐냐 다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오만에서는 여기서 기름 남은 걸 다 빼자고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다 뺐다고 그랬는데 언딘에서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초에 오만에서 남은 걸 다 빼자고 요구를 하고 여기서 IOPC에서는 거기에 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빼는 것부터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베이를 다시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언니는 2월에 모든 작업을 끝냈다고 그랬는데 올해 3월에 서베이가 됩니다. 뭐 얘기가 좀 다르죠? 분명히.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비투men은 경화 굳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염의 리스크가 없어서 안 꺼내기로 합니다.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응?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9월에 서베이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베이라는 건 나파선을 조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언딘이 입찰한 것 같아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도 1200만 불을 써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기본적인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금액 전체를 아마 1200만 불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인양 단가를 모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이런 기관이 있어요. 오피스 오브 내셔널 머린 생츄어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뭐 해양 뭐 안전에 관한 해양 환경 관리국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기 보면은 침몰선에서 오일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워크숍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때까지 배럴당 돈이 얼마나 들었나 인양비 그리고 이때까지 인양했던 배들의 비용을 얼마나 드는 이런 거 막 통계를 막 내놔요. 그런데 그 통계상으로 보자면 12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다 하질 않았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 IOPC에서 와가지고 그걸 다 꺼내냐 마냐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다른 곳에 조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1200만 불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보수적으로 얘기합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응? 하지만 1200만 불을 다 받지는 않은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해가지고 이 정도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입찰 금액을 자기들이 번 돈처럼 주장한 게 아닌가. 자신들의 실적을 과장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낌새가 좀 보인다는 거죠. 낌새가. 그리고 곧 IUPC에 정확하게 언니이 가져간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 나오면 알려드리겠고. 자, 그래서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는 다 받았을 수도 있고 가장 부정적으로는 아주 일부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AE 아부다비 조선소 십 리프팅 UAE에서 십 리프팅 시스템 성능 개성 프로젝트 씨발 이걸 했대요. 이 기간에 역시 같은 기간에 걸치죠. 2012년 말에 들어가가지고 2013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해외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조선소 아부다비 십빌딩에서 싱크로 리프트 이건 또 뭐야.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요청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12월부터 싱크로 개선 수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싱크로 리프트가 뭔진 모르겠는데 싱크로 리프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언딘이. 아부다비 십빌딩은 여기에요. 싱크로 리프트는 알고 보니 여기 설치된 겁니다. 뭘 하는 거냐? 자, 배가 이렇게 들어오죠? 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배가 밑에서 리프트가 올라와. 배를 수리할 때 육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야, 승강기. 배 승강기. 다 끌어올려가지고 얘가 기차처럼 쫙 앞으로 이동해. 이렇게. 얘가 싱크로 리프트야. 아, 알았어. 끝. 자, 싱크로 리프트 이거구나. 어디서 만들었지? 아부다비에 있는 거 알아봤더니 롤스로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엔진을 잘 만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지. 연락을 해서 니네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맞냐? 맞다. 아부다비 니네가 설치했어? 맞다. 설치한 거 보여줘봐. 이런 거 이렇게 설치했다. 알았어. 메일 보냈어. 자, 여기서 뭔가 준소를 한다는데 성능 개선 프로젝트? 그거 니네가 알고 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 이미 그 정도 필요한 깊이만큼 준설이라는 게 땅을 파는 거예요. 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는데? 답이 왔어요. 그래서 하고 있다니까 거기서. 그랬더니 그러면 확장 공사인가? 그랬더니 77m짜리를 87m까지 확장할 수는 있지. 두 개를 더 박으면. 그런데 그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갔어요. 이상하잖아. 어차피 언딘에 물어보거나 아부다비에 직접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거래를 한 것이니까. 아부다비도 전화를 하긴 했어요. 사장한테. 코리안 저널리스트 딱. 자,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 작업한 내용을 보니까 파일 항상 영어로 써요. 파일 스트럭처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했대요. 거기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 또 찾았어. 졸라게 찾았더니 알고 보니까 마린 그로스가 뭐냐면 바다에서 자라나는 어떤 해조류나 홍합 같은 게 여기 붙어. 다리에 붙으면 이걸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블래스팅을 했다는 거야. 블래스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블래스팅 회사에 가서 받았어 또. 조개를 뗐다는 겁니다. 이게 작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싱크로 리프트 성능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조개가 좀 붙어 있는데 떼달라 이거 하나 하고 이걸 했다면 이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마린 그로스 블라스팅을 두 번째는 영어로 막 써놓은 거 보면 드래징 오퍼레이션 바이 로보틱 드래징 이런 게 써서 자기들이 했다라는 작업의 스코프예요. 그럼 뭔지 찾아봤더니 뭔가 팔 때 사람 물속으로 파야 되니까 뭘 팔 때 기계를 넣어서 팠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넣어서. 그럼 그런 작업을 했나? 이게 언딘이 내놓은 자기들이 작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여기 언딘 작업표예요. 이게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땅을 팠을지는. 근데 여기는 여기 밑에 싱크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러면 왜냐하면 싱크로 리프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있던 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무슨 구덩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롤스로이스에 물어봤어요. 여기 구덩이에 싱크로 리프트가 있냐? 답이 곧 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도 좀 이상해요. 이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굳이 UAE에서 한국에 있는 언딘을 불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언딘만 가진 기술이 아니잖아. 난 너무 이상했다는 거지. 더군다나 이 작업을 해서 10억을 벌고 돈을 4,700인가 남겼는데 원가를 계산해보면 돈을 마이너스예요, 돈이. 돈을 못 벌어, 꼬로 박았어요. 거꾸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실적 부풀리기가 필요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 결론이 이릅니다. 섣불리 결론 내지 마시고. 그래서 싱크로 리프트 프로젝트 자체는 과장이에요. 뭔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쭉 따져보니까 이 조선소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와 연관을 최초로 맺게 되는 데가 언제냐면 이명박 각하께서 UAE 원전 때 갔을 때 그때 데리고 갔던 조선소 관계자들 STX 같은데 거기가 여기 가서 MOU를 맺습니다. 그게 최초의 연결고리예요. 아, 그러면 STX 같은 데서 여기랑 연결해달라고 소개를 받았나? 해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네,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이상한 것은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했어요. 자,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들여다볼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언딘과 관련해서 말하는 법안이 최초로 말하는 게 순환구호법이에요. 순환구호법 때문에 해양구조협회가 생기고, 거기에 부회장이 되고, 거기 해경 간부들이 들어가서 유착을 했다. 언딘은 우리는 유착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환구호법이죠. 순환구호법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해양구조협회 만들어라 했어요. 이걸 누가 발의했느냐? 이병석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상득 의원 계보로 유명한 분이죠.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문제 삼아요. 여기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만들어서 해경 밑에 두고 거기에 언딘 대표 부총재 시키고 여기에 해경 간부들 들어가가지고 언딘에 몰아준 거 아니냐? 언딘은 아니다! 그런데 이 해난 순환구호법에는 매우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죠? 해양구조협회가? 해경에게 인양권을 주라는 문구가 원래 있었어요. 30조에 보면은
배가 난파되어 뭐 가라앉고 어쩌고 했을 때 구조본부장, 여기는 해경총장입니다. 구조본부장. 구조본부장이 난파물 소유자에게 지정한 일자까지 안전한 방법으로 난파물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굉장히 말은 어렵게 돼 있는데 배가 가라앉으면 해경이 인양권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해수부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빠져요.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였던 거예요. 해양구조협회. 이 조항은 빠졌기 때문에 폐기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래서 언론에서 못 잡은 건데 실제로 인양권을 해경에 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거밖에 없느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서 야 그럼 인양권 줘봐야 배가 항상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미 가라앉은 배가 많잖아. 그거를 만약에 환경 문제 때문에 건지자. 그러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만약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배 말고 그 사고 나야 되잖아요. 이미 가라앉은 배들을 건지자고 법을 만들어버려.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인양업체한테는 이미 가라앉는 거 막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 계속 건져야 돼.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데 찾아봤더니 법이 있어. 놀랍게도. 해양환경관리법이라는 게 2010년에 정부가 제출합니다. 침몰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거야. 침몰 선박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논리예요. 해양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대책,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자. 침몰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해경청장한테 받아가지고 위험 정도를 평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도를 어떻게 줄일 건지 법으로 정해라. 일사천리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가 결정됐냐면 연안에 침몰되어 있는 게 1,800척이래요. 하나에 100억 말고 10억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응? 1조 8천억. 근데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가라앉았는데 그 중에서 기름으로 인한 위험이 얼마가 되는지 평가해. 거기에 3억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했을까? 이런 노력을 했는데 해양시설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면 전부 다 점검하라고 한 거 아니야? 역시 있었어요. 선박이 침몰해가지고 예를 들어 송유 배서관을 건드렸다. 그럼 기름 유출될 수 있냐 않냐. 그렇게 위험한 건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점검하라 이거야. 해양구조물은.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이거 이제 이런 언딩 같은 업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3년 국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양권은 해수부 반대로 해경으로 가지 않았다고. 국감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 10년간 침몰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 되는데 기름이 이만큼 있을 것이고 그러면 태안에서 유출한 기름 걸 맞는데 인양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태만하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해경에게 넘겨야 된다. 열심히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걸 다 언딘이 했다거나 언딘만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언딘과 같은 업체에 대단히 유리한 사업 환경이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로 해양협회의 혜택은 이미 누리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종합판이에요. 이 언딘 회사가 그러면 노렸던 게 뭐였을까? 다시 회계장부로 돌아갔습니다. 회계장부로 돌아갔는데 참여연대 김모 회계사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회계 변경이라는 걸 한번 합니다. 자, 이 분석을 해주라. 왜 회계 변경을 했느냐? 일단 회계 변경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2012년에서 2013년에 계속 해외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막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국의 프로젝트도 2013년 것들이었고 2013년 넘어오면서 매우 드문 일을 하는데 그게 회계 변경이다. 완성 기준을 진행 기준으로 바꿨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업을 완성했을 때 돈 벌었다고 치는 거예요. 완성 기준은. 왜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 6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는 돈을 언제 벌었다고 치자면 완성 기준은 이 올해 6월에 끝났을 때 100억짜리면 100억을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벌었다고 안 하고. 간단하죠? 진행 기준은 뭐냐면 작년에 사업을 반했어. 그럼 작년에 50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50억. 그리고 나머지 50억 진행되는 동안 벌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바꿨어요. 원래는 완성 기준이었는데 진행 기준으로 바꿨다. 그거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답니다. 왜냐면 이게 대단히 헷갈리는 일이고 자기들도 계산하기 힘들어지고 감사받을 때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하면 그 차액이라는 걸 기록하게 돼 있대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원래는 이때까지 완성한 것을 돈 번 걸로 쳤는데 이제는 진행한 걸로 바꿨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몇 %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빡 바꾸는 시점에 자, 진행된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바꿔서 차익이 생긴 건 이만큼이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아, 작년에 번 돈은 얼마고 올해 번 돈은 얼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런데 이걸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거 자체가 문제다. 바꾼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표기를 안 한 것도 문제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바꾼 거냐 그러면 이례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손익 계산서하고 막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결과로 보면 작년에 돈을 못 받은 게 132억이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5만 뭐 넷사 그 배를 건졌다느니 뭐 거기서 가스 프로젝트를 했다느니 하는 5만 거기서 100억 정도 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미수는 130억인데 그중에 100억이 5만이에요. 그러니까 150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중에 132억을 못 받았어요. 돈을. 해외 공사를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은 보증을 서줬고 국가기관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기 힘든 매우 신기한 일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계사 20년 가까이 회계사를 한 분의 감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론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의 시나리오는 최상과 최악으로 나눠주면 그때 돈을 안 들어왔지만 올해 다 들어왔을 수도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다 끝나고 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올해 다 들어왔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13년을 아까 말씀드린 완성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려고 했더니 완성 기준은 그때 끝나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니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인데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너무 낮다는 거야. 만약에 100억이 빠져나가 봐. 150억에서. 혹은 132억이 미순위가 132억이 빠져나가면 2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 전에 180억이었는데 20억이 돼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마 진행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급하게 해외 공사로 매출 100억 이상을 일단 땡긴 게 아니겠는가. 해외 공사는 금방 잡히지 않고 또는 약간의 과장이나 뻥튀기도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 기업에 일어난.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 기준을 바꾼 거다. 바꿔놓고 그래서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발생한 것처럼 했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뭐 현실은 이 둘 중에 어딘가일 수도 있으나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남긴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원가 비율 용역의 원가율을 공개했는데 2011년에는 일을 하고 나서 73%가 원가였다는 거야. 남는 게 나머지죠. 2012년에는 76%가 원가였는데 갑자기 원가가 푹 떨어져요. 저는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회계사의 이야기는 이런 업종이 갑자기 우주선을 개발하거나
무슨 신소재를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계속 해오는 것에서 원가가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건 절반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처음에. 원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순이익이 확 늘어난다는 건. 바로 그거 네. 예리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꿔야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쉽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회사의 매출은 너무 조금 나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이걸 좀 조절하고 좀 만지고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의 큰 덩어리가 좀 필요했고 물론 상장하기 전에도 해외에서 프로젝트 했다고 그러면 상장에 플러스 포인트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급하게 큰 매출들의 규모들 모양이 좀 필요했고 장부를 좀 만졌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보인다. 그럼 거꾸로 이거를 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지금 장부상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만약에 최악의 매출이나 그걸 한번 잡아봐라. 그럼 얼마나 나오겠냐? 물론 최악과 최상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라면 대충 보니까 매출은 20억 정도 하고 마이너스 50억 정도 났는데 안 좋았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게 언딘이 작년까지 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들에게 엄청난 구세주예요. 로또예요, 로또. 자, 세월호 정도 큰 사건이면 뭐 외국에 가면 2천억이니 어쩌네 하잖아요. 천억만이라고 자르죠. 만약에 세월호를 인양하고 뭐 모든 비용을 해외에서는 2천억 견적 나왔죠? 1,000억이라고 해봐요. 1,000억은 실제로 벌리는 돈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모든 게 만회됩니다. 한 번에. 상장돼요. 당연히. 이 스케줄 상으로는 대략 올해나 내년쯤에 상장해야 되는 스케줄이라고 하던데. 상장되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 보십시오. 법안은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50배, 100배 터졌겠죠? 이 회계사의 이야기로는. 그리고 상장 직전에 아마 쭉 누군가가 털고 나왔겠죠?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전환사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 상장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비상장 때 장외로 털어요. 예전에 벤처 뻥튀하고 먹튀들 그렇게 한 건데 그럼 100배 막 터집니다. 그런 로또가 터졌을 것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그 회계사하고 둘이 앉아서 했던 얘기는 세월호는 로또였구나. 이들에게는 적어도 정말로 큰 로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언딘에게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사람만 다치지 않았다면 1,000억짜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인양권을 해경이 가졌든 해수부가 가졌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건져야 할 배들은 쌓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돈은 현금이 왕창 들어왔고요. 상장에서 빵 터졌고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초의 세월호 사건은 적어도 언딘에게는 비즈니스적인 로또가 터진 겁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 나와버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의 10년 거래업체 돌려보냈대잖아요. 청해진에. 이건 일도 아니지. 응? 언딘이 있으니까 안 내려가도 된다고 청해진에서. 그리고 누리안호 이미 장비를 충분히 갖췄던 이것도 돌려보냈다고 하죠. 누리안도 돌려보내고 보령호도 돌려보내고 바지선 좋은 거 있었는데 해군도 돌려보내죠. 그만큼 로또가 다 돌려보내. 해경이 또 직접 나서 언딘으로 계약하시죠. 그런 보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정해져가 첫날 인양업체로 결정될 만큼 해수부에 이게 로또였던 거예요. 진짜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언딘 혹은 언딘에 투자를 한 누군가에게는
대박이 날 기회가 온 겁니다. 저는. 근데 세월호가 로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져야 되는 배가 1,800척 정도 됐잖아요. 대상이. 네, 그중에 대상이. 몇 척을 건지자 결정할지 모르죠. 근데 이미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걸로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세월호에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아니죠. 추후에 지금까지 지금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상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기업 공개를 앞두고 IPO를 하기 직전에 이런 게 하나 터져주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하간 차근차근 자기들의 스케줄을 밟아가는데 매출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돈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 레이어가 남아있어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단순히 이익이나 언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관점으로도 이해 안 가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중반 이후부터. 그게 언제냐? 그게 왜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여기서부터 아마도 세 번째 레이어인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렸나? 가 이제 남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뭘 요청해도 나오는 게 없어. 자료가. 어디까지 이 세 번째 부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음 시간에 자료가 부족하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또 부족하면 그 다음 시간에 조금. 그래서 사실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이제 뉴스도 많이 잦아들고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남아있을 때까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묻고 그게 다 풀릴 때까지, 다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의문하기를 멈추지 않겠고, 오늘 이 2부는 그래서 일단 이만큼을 KFC의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